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나라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환영하며 기각을 확신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며 빨리 파면시키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과 함께 연금특위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올해 말까지 구조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한덕수 총리 헌재 선고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맞물려 복잡하게 얽혀 돌아갈 다음 주 전국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탄핵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표시하고 윤 대통령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식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에 관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질서가 유지되겠냐고 질타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대행을 향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과 별도로 최 대행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피해가 커진다며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기각을 확신했습니다. 여당 소식 오다힌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정가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건 외교에 이어 경제 컨트롤 타워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해 최 대행을 뇌물 강요죄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민노련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하여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박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오는 24일 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탄핵의 기로에 선 최 권한대행도 경제부총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기만해온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른바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잘사니즘, 실용, 성장과 같은 말들이 과거 발언과 얼마나 배치되는지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여야가 어제 연금개혁에 합의했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18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조개혁을 위한 남은 과제들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김지수 기자가 중요한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모수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고갈을 늦출 뿐 재정 안정화 방안,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하는 구조개혁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금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여부입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이 바뀌면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꽁무니를 빼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저는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자동 조정 장치 명확하게 도입하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도 이번 개혁을 통해 12개월로 연장됐지만 민주당은 18개월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 21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연금개혁특위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구성해 수기 토론을 진행하는 등 모수개혁을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구조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 22대 국회 연금특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피 코너입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년 만에 개혁. 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 이야기죠? 네, 이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여야는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기금 고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는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어렵게 드디어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는데 어제 본회의까지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죠. 네, 여야는 본회의 시간을 2시간 미뤄가며 이 세부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와 법사위 회의도 이 원포인트로 열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이 받는 돈인 이 소득 대체율도 43%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 군 복무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보호가 확대됐고요. 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본회의 처리까지는 고비가 있었는데요. 이 본회의 전날 여야 복지위 의원들과 정부가 만나서 이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그리고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등 이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당일인 어제 오전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이 군복무 크레딧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앞서 합의한 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 연금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이제 합의 처리를 한 부분은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사실 이제 구조 개혁이 더 큰 쟁점이다 이런 이제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동 조정 장치를 포함해서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좀 어떤 게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바뀌어도 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서 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고갈되는 시점만 조금 더 뒤로 늦춰지는 건데요.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이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이 앞서 본회의 표결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세대 의원들 다수가 이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안정화에 더해 재정 부담을 세대 간 나누자는 의도로 정부 여당이 자동 조정 장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 삭감 장치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국회 연금특위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습니다. 구조개혁에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초고령화로 기초연금 지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이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이 해외의 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보면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수기 과정이 중요하게 꼽힙니다. 영국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이 대규모의 공적 협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이와 같은 수기의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젊었을 때 이런저런 연금을 좀 많이 들어놓을 걸. 천 계좌는 지금부터 아직 지금부터 이제 그런 시기니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속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명의 일주일. 네,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도 예정돼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다음 주 중에 이뤄진다면 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선고가 당초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기각 혹은 이제 각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건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총리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는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정족수 151명 이상 찬성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인 200명 이상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국회는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의결했습니다. 만약 재판관들이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다고 생각해서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한 의견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 내란죄 주장 철회 논란이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헌재 판단이 한 총리 사건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이나 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탄핵 소추 과정 같은 이 절차적 문제를 인정해서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민주당의
민주당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 내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이 탄핵 절차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일단 또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분열 블랙홀.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이 최근 정치권 모습이 마치 블랙홀 두 개가 이 좌우 양쪽에서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상 같아서 분열 블랙홀이라고 뽑아봤는데요. 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막말에 더해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데 탄핵 찬반 집회가 이제 수시로 열리고 있고 여야 정치권도 함께 갈등하다 보니까 충돌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이 헌재 앞에서의 충돌로 시민 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십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헌재 앞에 차벽을 세우고 이 선고날 주변 학교들을 휴교시킨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벌써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사망을 했고요.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와중에 백혜련 의원 얼굴로 날개란이 날아들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재정 의원은 한 남성에게 허벅지를 가격당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사안을 침소봉대한다. 보수층 전체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모렴치하다고 했고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 측의 자작극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막말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 체포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말을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강성 지지자에게 동원령을 내린 거다. 이 내란 성동이고 테러 조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토론 제안에 답이 없다면서 꽁무니를 뺀 것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이 민주당이 안 의원을 고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안 의원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의과대학의 복귀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료교육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은 의대생들의 복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화의 물꼬를 텄던 만큼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저녁 7시 국회 사랑제에서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대담을 갖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담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윤리적인 AI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을 갖는 등 연일 경제계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수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심의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을 발굴해 국회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혜와 경륜을 통한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사이드 연금 제도가 들어선 게 88년인데 굉장히 이게 국민들의 삶에 아주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례밖에 개정을 하지 못했고 2007년 이후에 18년 만에 개정입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고 40%인 소득 대체율을 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며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여 최대 12개월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면서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 노후 대비를 위해 존재하는 공적연금이 재정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 개혁을 통해서 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가량 미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적 흐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해외 공적연금들도 보험료율을 올려서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 가입자는 내년부터 15,000원을 더 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7,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데요.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지역 가입자는 지금보다 월 12만 원을 더 내야 하고 직장 가입자는 월 6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도 높아지면서 40년간 납입했을 경우 매달 9만 원씩 더 받게 되고요. 이외에도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하면 받는 돈은 15만 원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개혁 합의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지루한 줄다리기를 펼쳐온 여야가 탄핵 정국 속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는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할 때인데요. 여야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순조롭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예상을 해봤었고 이번 주도 좀 예상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번 주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로 탄핵 선고가 좀 미뤄지게 된 것 같은데 역시 예상이죠, 이것도. 그래서 다음 주 언론에서는 탄핵 위크, 사법 위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이 두 분께 현재 당 상황과 두 분의 생각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26일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그 이후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보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거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은혜 전 의원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먼저 발표가 되는 거, 이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선입 선출의 원칙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이 먼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헌법재판관 분들께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그 내부에 8대 0이다, 4대 4다, 4대 3대 1이다. 네네. 이제 각하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아마도 그 내부에 정확한 지금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지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층간 이동을 할 때까지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안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고 그 내부의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인용을 놓고 염두에 놓고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의 공백이 너무나 큽니다. 네. 지금 대행이 있지만 사실은 총리의 권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 했을 때는 국제적인 혼란까지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덕수 총리가 저는 업무에 복귀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도 그렇게 복귀가 되고 나서 국정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몫의 2명의 재판관들이 4월 18일에 이제 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는 저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이렇게 하루하루 늘어지는 것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게 되고 갈등도 지금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됐을 경우에도 지금 당연히 지금 가장 빨리 그 권한의 유무에 대해서 대행 여부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선입 선출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탄핵에 비해서 굉장히 기일이 단 1회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변론 종결도 6일이나 더 빨리 됐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빨리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여부 총리의 그 권한 대행의 그 권한 여부에 대해서 가장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한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 200명이 필요한지 151명이 필요한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심리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끌어서 사실 국정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그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기각이 되어서 한덕수 총리가 기각 내지 각하가 되어서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간의 그 혼란과 공백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질지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그 탄핵의 남용은 명백히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 판결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헌재가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즉시 파면이 되는 거고 각하나 기각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하게 되는 건데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만약에 각하나 기각에 대해서 업무 복귀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 측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한 총리의 저는 위헌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법의 위반이 그만큼 중대성이 없다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아예 그 위반 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한 총리에 관한 그 결과문이 나왔을 때 헌재의 결정문을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문에 아마도 비상계엄이라든지 그리고 국무회의 그 당시 자체의 어떤 위법성에 대해서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건에 대해 가늠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가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가 된 것에 의해서는 계엄에 대한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계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어떤 행동을 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어땠던 것인지에 대한 또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정을 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월요일이고요. 같은 시간에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 2차 공판 그 준비 기일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음 주는 우리가 사법 위크다, 슈퍼 위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또 그 법의 위반성, 그 중대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석고대죄라는 말은 사실 정치적 수사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국민에게 있어서 사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탄핵이 인용되었을 당시 그날 하루에 환율이 1,480원까지 뛰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행 체제를 위해서 지금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마음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만약에 기각이 나오게 됐을 때 윤 대통령 그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은 기각될 것에 거의 99%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죄에 대해서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결정문의 세부 내용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물을 자르듯이 딱 이렇게 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결정문에 담겨진 그 세부 내용들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탄핵안 발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 전국을 예의주시하는 또 한 사람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일단 최상목 대행을 국정농단 당시의 뇌물 그리고 공갈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선고라는 변수 때문에 탄핵은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오후에 결국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혜란 전 대변인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한덕수 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온다면 지금 탄핵 소추에 지금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지금 그냥 탄핵 소추 개시한다고 하죠. 이 부분 사실 실익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보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정말 묻고 싶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몸조심하라고도 했죠. 지금 사과도 없이 정말 몸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제가 정말 이 미르재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이 부분으로 고소고발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10년 전 사건이고 지금 그게 지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 범죄로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말 탈탈 털어서 그 당시에도 무혐의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고발의 이유가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소 고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그 고발건이라는 건 이렇게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 그 형사사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고 기분이 나쁘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국가의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뭐 구속 여건을 떠나서 사실상은 사실 무고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런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심의 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이야기인데 이걸 10년 전에 국정농단 당시의 일을 이제 와서 왜 압박을 하는 거냐. 여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말은 15년 전에 했었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물을 수 있고요. 당시에 2015년에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일 때 일주일에만 16개 기업에게 486억 원을 강제 수금한 의혹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만약에 또 최대행이 그 기업들에게 겁을 줘서 수금을 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공갈죄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가장 큰 잘못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란 상선 특검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이제 지연했던 것이죠.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헌재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을 불복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헌법소의 의무를 다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그것을 공직자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내란에 종식을 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은폐하고 저는 어제인가요? 그젠가 퍼스널 컬러를 하시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막 전국에 가서 뭐 떡 매치기 행사에 가서 뭐 행사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퍼스널 컬러를 뭐 테스트를 해보신다든지 지금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다니실 상황이 아닙니다. 전국을 안정시켜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본인은 나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이슈는 사치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뭐 대통령 놀이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론 있으십니까? 네. 지금 그 전국 안정은 정말 여야가 뭐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형사 고발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그 미르재단 관련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서 지금이라도 이 뇌물이나 공갈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또 통과를 했었는데 그 당시 야당이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혀 지금 별개인 겁니다. 개인적 보복의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현재 형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막바지 상황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재점화가 되고 있는 이 내용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의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시에는 여야의 여론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지 역시 이것도 만약을 전제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 시가 되면은 이게 여론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자, 먼저 우리 정은혜 전 의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 영부인의 자리에서 뭐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쓰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뭐 대응하진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은 저는 김건희 여사 본인에게도 저는 불안의 요소를 증폭시키고 또한 경호처 직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나 상식 밖의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발언을 넘어서서 실제로 12.3의 계엄의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함이다라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정말 나열하면 너무나도 많지만 패턴이 비슷했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 수수백,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 구명 로비,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궁금해하시고 지난 2, 3년간 우리는 이 뉴스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슈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고 이 법은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이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되었어도 이 특검 추천의 의뢰 절차가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 전에 이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그 사유에도 그 상설 특검에 대한 그 특검 임명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유에 들어갔을 만큼 지금 한덕수 총리든 아니면 그 최상목 부총리든 그 두 대행이 다 공히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이 올 경우에 여론전을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상설 특검보다는 아마 검찰이 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 경호처에 있는 뭐 차장이라든지 본부장이 지금 뭐 영장 지금 심사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각별히 이게 정략적으로 야당에 의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무책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현재 두 분의 생각인데요. 18년 만에 연금 개혁의 극적 타결이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 개혁이라는 반발도 높은 상황인데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쉽게 느껴졌던 점 어떤 것이 있고 또 현재 여론은 각각 좀 어떻게 두 분께서 피부로 느끼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아마도 물론 여야가 뭐 합의를 했다, 타협과 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3040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했고요. 저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갈되는 것이 10년 뒤였다. 그래서 그 10년을 지금 연기한 것을 좀 늦춘 것뿐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적용한 개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입자 수는 줄고 수령자는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저는 미래 세대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지금 당장 뭐 시한부 인생처럼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금이 고갈됐을 때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현재 젊은 사람들이 내는 연금에 있어서 자신들이 받을 수 있을지 안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혜란 전 대변인. 네, 대부분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핵심은 말하자면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건데요. 소득 대체율도 올라가고 지금 보험료율도 올라갔는데 문제는 더 내는 사람과 더 받는 사람이 주체가 다릅니다. 더 내는 사람은 사실 앞으로 낼 일이 많은 청년들인 거고 더 받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곧 받을 연령에 도달하거나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 액수만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너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게 족쇄가 되는 이런 연금 개혁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구조 개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뭐 꼭 넣었어야 되는 그 자동 조정 장치, 인구나 경제 변화에 대해서 뭐 대처할 수 있는 자동 조정 장치마저도 안 들어간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후속 조치가 뭐 후속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서 구조 개혁까지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